나눠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공세대역을. 그래서 하나부터 둘, 셋까지 다 차례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파랑모듬 철학반 윤승희 외준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파랑모듬은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그러면 나 시작해. 어. 먼저 하나에 대해서 1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인 1에서 10까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먼저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가장 먼저 한 공부가 가장 작은 자연수 하나에서 가장 큰 자연수 그레이엄스 넘버 1까지의 그런 수들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1은 가장 작은 자연수를 말하는 것이고,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수고, 그레이엄스 넘버는 수학적으로 의미를 갖는 수 중 가장 큰 수를 말합니다. 우선 하나의 기호부터 다져보았는데요. 이제 하나와 한이라는 두 단어를 먼저 파고들면서 어떤 특징과 뜻이 있는지 직접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하나에는 1, 1, 대, 다, 동, 중, 광. 네, 이렇게 6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라는 그 하나를 품고 있는 많은 단어들은 다 저 6가지의 뜻으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하나의 뜻을 품고 있는 것들은 다들 각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중앙, 모이다라는 뜻이 가장 도드라지게 보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예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포도주스 3잔이 있습니다. 1번 A잔은 굉장히 단 포도주스고요. B잔은 굉장히 신 포도주스입니다. 10번은 굉장히 평범한 맛, 그런 포도주스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3가지를 구별을 할까요? 아니요, 저희는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바보. 그러니까 구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의 진정한 뜻은 저희는 이것은 단 포도주스야, 이거는 신 포도주스야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것은 포도주스야 라고 합쳐 말하죠. 왜냐하면 이 3잔의 포도주스는 모두 포도라는 본질, 핵심이 같기 때문입니다. 자, 얘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예는 저희가 어둠 속에서 하나를 알아가는 수업이었는데, 모든 빛이 차단하고 어둠 속에서 하나를 알아가는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모든 빛을 차단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걸어다녔습니다. 빛이 있을 때는 익숙했던 사물이 어둠 속에서는 낯설고 위화감이 들었었는데요. 또한 우리는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붙었다 떨어졌다 하며 하나와 둘의 세계를 체험했습니다. 저희는 온전하게 어둠 속에서 나 혼자만을 느끼는 하나의 세계를 체험하면서 하나에 대해서 더 알아왔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둘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하며 닿으려는 것과 닿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4차원의 우리가 5차원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하나의 세계는 사실 인지의 문제입니다. 사실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고요. 주관적 생각이 들어있지만 하나란 곧 없음입니다.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원인과 결과라는 공식이 사라져야 비로소 하나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를 경험하지 못할 것 같으나 사실은 우리 일상에도 하나가 스며들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기와 엄마의 교감, 잠과 졸음의 그 미세한 경계, 그리고 땡깡 부리는 아이,
이것이 바로 하나입니다. 살짝 감이 오시나요? 아니요. 자, 그러면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엄마와 아기의 교감 같은 경우 서로가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와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잠과 졸음의 경계는 알다시피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어제 동지제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것을 버리는 그 무위의 도 아시죠? 그거를 실천하는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땡깡 부리는 아이는 사실 자기 본인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하나입니다. 네, 그것도 모든 하나가 착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는 또 원래 수준이 높은 하나와 낮은 하나로 나뉘는데 이것은 수준 낮은 하나에 속하고요. 하나도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 그러면은 하나의 특징, 그래서 정리를 해서 결론까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 하면은 엄마와 자식 그래서 하면은 뭔가 둘 사이 경계가 그냥 좀 흐지부지 사라진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하나가 그 순간만은 하나가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하나는 구분이 없습니다. 일단 경계, 나와 너 사이에 선과 벽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첫 번째 특징이고, 그래서 나와 너가 없으면은, 나와 너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말인즉 전체를 뜻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통일해서 하나라고 부르죠. 그래가지고 이 전체를 뜻한다는 것은 전체, 이런 전체를 뜻한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 그렇지 그러니까 아직은 잘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하나로 통일되니까 그러니까 무경계를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린 경계가 없는 것을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그걸 완전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무경계를 우리 딴에는 없다, 안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없다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 건데 우리가 없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없다라고 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없음이 된 것이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아직 정의할 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표현할 것일 뿐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는 물질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런 세계에 살기 때문에 하나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둘 발표를 준비한 빨강보드입니다. 네, 먼저 이 둘 발표를 듣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둘을 처음 배우면서 이 남자방에서 수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숨을 깊이 쉬고 최대한 소리를 내지 말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고 내 몸은 최대한 긴장이 풀려서 살짝 조일 정도로 이불 속에 편안하게 누워서 곧 잠잘 사람처럼 있어라. 자, 이제 몸을 아주 살짝 어느 쪽으로는 살짝만 움직여봐요. 뭐가 다 했겠죠. 이전에 고요하게 있을 때는 어떤 다음 어딘가에 살짝 닿았습니다. 손을 뻗어서 이렇게 사람 있으면 사람을 없으면
물건을 살짝 만져봐요. 누군가가 있죠. 다음 다시 뗍니다. 다시 고요소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하는데 하시면 부딪힐 수 있으니까 동작을 최대한 천천히 조심스럽게 천천히 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났죠. 어느 발이든 한 발자국 앞으로 냅니다. 내위로 봅니다. 균형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고 다른 발을 또 내위로 봅니다. 어느 쪽으로든 또 한 발 더. 가다 보면 누군가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때 딱 멈춰버려요. 이제 알아서 갑니다. 다 했으면 딱 멈춰야 돼요. 그 순간이 중요해요. 자, 웬만하면 다 부딪혔을 것 같은데 다 왔습니까? 네. 네. 앉으세요. 그 자리에 앉으세요. 자, 선생님이 뭐라고 할 텐데 곰곰이 생각해봐요. 잠시 이 영상의 비하인드를 이거 어디였지? 홈트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사실 화면이 꺼진 게 아니라 불을 끄고 어둠을 촬영했기 때문에 화면이 꺼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깜깜한 어둠 속을 촬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누군가가 다였겠죠 할 때 사실 다였겠죠라고 이게 나왔는데 오타입니다. 오타입니다. 이게 바꾸려고 했지만 원본이 날아가 버려서 바꿀 수 없는 관계로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날 처음으로 둘을 배우면서 어둠 속에서 하나를 느끼고 둘로 넘어가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앞에서 하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 주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무경계, 경계가 없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 경계가 없는 하나와는 반대되는 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둘 디귿에서 이 다와 덜을 설명드릴 건데요. 다가 들어가는 낱말에는 첫 번째로 다가가다라는 것이 있죠. 다가가다. 이 다가가다라는 낱말을 설명해보자면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를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 나무로 다가가겠다, 나무로 가겠다 하는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무를 향해서 이 나무라는 대상 또한 존재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나무까지 가서 이 나무와 마주하게 되면 나무와 접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다, 즉 둘은 이 의지, 대상, 접촉 이 세 가지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리다와 다듬다가 있습니다. 이 두 낱말은 뭔가 비슷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 둘도 앞에 다가가다와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의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다리다. 어떤 종이를 제가 다리려고 이렇게 빳빳하게 만들어야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라는 대상 또한 가지고 있고요. 다리미와 종이는 접촉을 하게 됩니다. 다듬다도 똑같습니다. 이 흙공을 예쁘게 만들자 하는 의지, 그리고 흙이라는 대상, 그리고 제 손과 그 흙의 접촉. 다 맞죠?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접촉은 경계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접촉을 한다.
어딘가에 제가 닿는 것이죠. 근데 닿으면은 제 손과 이 칠판에 경계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경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달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은 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더라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밥을 더 먹는다. 그래서 어딘가에 플러스 되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밥을 먹는 표준량이 있고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먹습니다. 그러니까 더라는 건 어떤 경계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이 더에다가 리을을 붙여서 덜이라고 해본다면 밥을 덜 먹는다. 그래서 경계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더와 덜 결국 이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가 닿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기도 하면서 이 경계를 기준으로 쫄래쫄래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더에는 던지다 라는 것도 있는데 저는 공을 던집니다. 그럼 앞에서 나왔던 그 공이라는 대상, 던지려는 의지, 그리고 그 공과 저의 접촉이 일어나게 되는데 공을 저 멀리 던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 멀리 던지다, 저 멀리 다 어가 들어가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어라는 것은 곧 멀다를 뜻합니다. 멀다에도 어가 들어가죠. 네, 이렇게 다와 덜을 설명드렸고요.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네.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접촉이 일어났을 때 경험한 둘, 그러니까 그것은 즉 다음, 경계였습니다. 네, 그럼 다와 덜을 알아보셨으니 그 다음은 시연이가 둘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네, 저는 이제 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이 도 분부를 하기 전에 조사했었던 단어들 중에서 곱다, 도둠, 돋다, 돋, 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낱말들의 공통점을 아시겠나요? 네, 아직 잘 모르시겠죠?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오의 특성은 바로 모이고 위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봅시다. 솟다, 모이다. 이 단어에서 오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솟다. 솟다가 무슨 뜻이죠? 올라가는 네,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게 올라갈 때 이렇게 퍼지는, 이렇게 솟으면서 이렇게 퍼지는 느낌인가요? 그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모이는, 좀 더 이렇게 올라가는, 네, 이런 느낌이죠. 다음 모이다. 모이다는 뜻 말 그대로 하나로 모이다. 네, 모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고 위로 가는 것이 오입니다. 자, 이렇게 모이고 위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오입니다. 그렇다면 도는 무엇일까요? 이제 디귿은 어딘가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 뭔가에 부딪힌다는 것은 무언가가 있어야지, 즉 경계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는 솟아오르는데 경계를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있으면 도는 모여서 위로 솟는 것, 경계를 향해서 솟는 것, 그것이 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싹이 돋는다, 경계를 향해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싹이 돋는다,
또는 사람의 기운을, 누군가의 기운을 북돋아주다. 이러한 뜻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공부했었던 단어들 중에 돌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돌다라는 단어 뜻에는 되돌아간다와 빙글빙글 돌다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되돌아간다는 것은 제가 어딘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뭐가 있어서 부딪히거나 아니면 그 무언가가 있어서 여기서 즉 경계가 있어서 되돌아서서 다시 돌아서 가는 것, 이것이 되돌아간다이죠. 근데 이 되돌아가는 것에 약간의 회전력을 더해보면 계속 돌고 하면은 빙글빙글 돌다가 되죠. 근데 우리는 보통 돌다라는 뜻을 이제 생각하면 빙글빙글 돌다라는 뜻을 더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되돌아간다는 거는 아까 즉 경계로부터 되돌아서는 거, 이게 되돌아간다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도는 어떠한 경계를 향해 모여서 그쪽으로 솟아오르는 것, 이것이 바로 도입니다. 자, 다음은 두와 뒤에 대해서 수 오빠가 설명을 해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두와 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우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일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네 개의 단어들은 위로 솟고 두꺼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런 분필을 두려고 하면은 여기 놓을 수 있는 이런 상대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뒷다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뒷다는 이제 무언가 딛고 일어서다. 그러니까 이제 뒷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딛고 일어서는 이렇게 의자 같은 이제 밟을 만한 이렇게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 네.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좀 짧긴 하지만 여기까지. 나간 게 아니고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어. 자, 지금까지 디귿의 다도 도두 디의 낱말들을 조사했는데요. 그럼 이제 또 쌍디귿을 빼먹을 수 없겠죠. 자, 쌍디귿. 자, 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를 제가 자릅니다. 그러면 이 하나였던 동그라미는 순식간에 분리가 되면서 따로라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따로는 즉 분리를 뜻합니다. 하나였을 때는 나눠지기는 경계도 없었으나 이제 제가 분리하는 순간, 따로가 되는 순간 이제 경계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 비행기가 하늘로 뜬다. 이 말은 땅 위에 있던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땅에서 떨어지면서 따로 분리가 되는 거죠. 또 뛰다도 두 발이 뛰기 전에는 지면에 붙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이걸 통해서 제 지면과 발이 분리가 되죠. 이렇게 분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쌀뜨물도 아시죠? 쌀뜨물은 쌀에서 껍질이 씻겨서 물에 위에 뜬 것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쌀과 껍질의 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쉽게 쓰는 단어 따다, 사과를 따다, 과일을 따다, 이런 과일을 따다도 어떤 나무가 있으면 여기서 과일을 제가 나무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나가게 따죠. 그래서 여기서도 분리가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저희 몸에서도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경험합니다. 저희 몸으로 분리되는 쌍디귿이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똥!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땀, 때, 제 몸에 들어있던 수분이 저와 분리가 되면서 나오게 되면서 그게 땀으로 나오게 되죠. 또 때도 저에게 있던 각질도 저로 분리되면서 이렇게 때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또 저희가 배가 아플 때 화장실에 가면 이제 경험할 수 있듯이 그런 쌍디귿도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런 쌍디귿? 네. 그런 이제 쌍디귿이란 분리와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경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쌍디귿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로 떨어져 나가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앞에서 설명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단어, 쌍디귿에 대한 설명은 끝나고요. 이제 둘에 대한 좀 더 깊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네. 자, 저는 하나에서 둘의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모든 물체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의 세계는 감각을 감각을 통해서 파악하는 둘의 세계입니다. 하나에서 둘의 세계로 넘어갈 때도 이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에서는 균열의 대칭을 이루고 있던 것이 이제 둘의 세계에서 가면은 대칭이 깨집니다. 네. 그러기에 둘의 세계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감각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를 느끼는 사람들은 둘의 세계는 이제 미움과 증오 폭력 같은 이제 둘의 세계에 이게 지나치게 몰입했을 때 생기는 둘의 부작용의 까닭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분노가 나쁜 것만은 그렇다고 분노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것, 정의가 필요할 때 우리는 우리가 느낄 때 분노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그 둘의 세계에 돈에 매몰되어 있으면은 이제 돈을 행복도 돈을 얻어서 이제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것도 역시 둘의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되면 또 망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둘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결국 동기도 떨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이렇게 하나에서 둘로 넘어간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이제 수호가 설명드린 거는 저희가 하나일 때는 아무런 것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둘이 되는 순간 나 말고 다른 게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을 감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둘로 가까워질수록 감각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감각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되면 저희 뇌는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면 결국 뇌는 경화, 굳어지게 되고 이것이 예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수호가 한 말이 이 둘의 세계는 예민할 수 있지만 꼭 그것만을 나쁘게 볼 수는 없다 라고 한 말이고요. 네, 이제부터 저는 이 둘이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생기는 일들 중에 제가 얼마 전에 들은 한 에피소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은 이제 조금 큰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셨는데 빡빡해진 회사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너무 조용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뒤에 놓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원래는 사람들 간의 소통으로 시끌벅적했던 회사가 코로나를 지나고 점점 개인화되면서 회사에서 아무런 말들이 오가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자 치는 소리나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나 심지어 이제 코 푸는 소리까지 예민하니까 다 신경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예민한 어떤 분께서 회사가 너무 시끄러워요 라고 이제 회사 커뮤니티에 글을 씁니다. 왜냐면 너무 개인화 돼버렸기 때문에 차마 말할 용기는 없고 이제 글을 올리는 것이죠. 근데 결코 그 글을 올린다고 해서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악화가 되겠죠. 모르니까. 이 사태를 둘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감각, 경계, 그리고 그것들이 심해져서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약과입니다. 이 둘의 세계에 빠져들어 너무 괴로워하고 결국 이 둘의 세계를 벗어나기 위해 약을 하거나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으니까요. 둘은 저희가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주지만 이것을 과연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둘의 세계에서 벗어나거나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나 저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아있는 조금이나 남아있는 이 정이 이 사태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본인이 너무나도 심한 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둘을 발표한 빨강모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제 하나와 둘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 발표를 준비한 노랑모듬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기 전에 좀 비하인드를 몇 가지 풀고 가자면 이게 사실 저희가 셋 공부를 지지난주에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 둘은 이제 한 달씩 걸쳐서 했는데 이게 셋은 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제 2주 만에 저희가 완성한 결과물들이 약간 좀 다른 모임들에 비해서 살짝 좀 더 뭔가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그럼에도 절대 지지 않는다는 점 한번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셋에 대한 내용인데 셋이라는 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이제 하나와 둘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개념들이다라고 일단 먼저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알아두고 저희 설명을 들으시면 더 뭔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또 이제 저희 모둠 색깔이 마침 노란색인데 노란색이 또 공교롭게도 셋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네, 파랑이랑 빨강은 서로 바뀌었는데 저희 노랑 모둠은 딱 이제 서로를 상징하는 그런 색깔로 딱 맞춰진 거죠. 지금부터 이제 저희 발표 내용을 이제 공개할 텐데 먼저 석주가 이제 셋을 하려면 이제 하나랑 둘을 또 셋의 관점에서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석주가 발표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시옷과 치읓과 지읒으로 시작하는 단어들 사이에서 보여지는 그런 순환 관계에 대해서는 인서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설명하는 거는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석주의 하나와 둘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하나와 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는 없으니 세계입니다. 경계도 없고 구배도 없죠. 그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관계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기에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둘은 있음 세계입니다. 명확한 경계와 구별을 존재하고 나와 너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감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은 둘의 세계에 기반하여 우리의 인식 또한 둘의 세계에서 기반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하나와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음과 없음, 경계와 무경계, 알과 모름. 하나와 둘은 서로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이지만 동시에 서로에 가장 멀리 떨어지는 얼수이기도 합니다. 하나와 둘 공부에서도 그랬듯 셋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시옷으로 시작하는 우리말들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석중 앞에 말했듯이 시옷과 지읒의 순환문제와 특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읒의 속성입니다.
지읒의 속성은 어두운 느낌에서 점점 밝은 느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하다, 저물다, 저녁 등에서 적다, 좁다로 바뀌며 나중에는 즐겁다, 좋다 등으로 바뀝니다. 지읒의 반대인 시옷은 긍정적이면서 점점 강해지기 시작해 마지막에는 사라져버립니다. 이 둘을 이으면 참이 만들어지는데 참은 다음의 순서로 들어갑니다. 네. 이것이 저희가 참을 이제 배울 때 쌓았던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이런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읒이 참에서 차지하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시읒에서의 참은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장에서는 싹트다, 생생하다 등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점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 듯한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상승에서는 스스로 서다, 태로, 쏟다 등 혼자의 힘으로 일어나는 듯한 단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즉 강화에서부터는 단어들이 점점 강해지며 쑥쑥, 세다, 씩씩 등의 단어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격화에 도달하게 되면 단어들은 시끄럽다, 싸우다 등 부정적인 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소름, 소스라치다, 싫다, 쓸쓸하다, 서럽다 등을 지나 쇠퇴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쇠퇴는 삭다, 차그라지다, 썩다 등 없어지는 단어들이 많고 소멸에서는 사라지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지읒을 설명하겠습니다. 지읒은 일단 먼저 하강하는 단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읒은 지다, 저물다, 저녁 등 하강하는 단어에서 시작하는데요. 하강을 지나 축소로 오게 되면 접다, 적다, 주다 등 양이 적어지는 단어들을 많이 보이기 시작하며 또한 다음인 부정적인 불쾌불멸부터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면 징그럽다, 짜증나다 등의 단어들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 이완을 지나 사멸을 하게 되는데 사멸에는 죽다 등의 단어들이 포함됩니다. 지나다, 잤다, 주다 등 긍정적인 단어로 돌아온 후 긍정으로 오게 되는데 긍정에는 즐겁다, 좋다 등이 있습니다. 그런 후 마지막이 성장인데 성장에는 잘하다 등이 포함됩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태어난 후 성장하며 늙은 후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서 지구를 가득 채우게 되는 이것이 세상의 이치자 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인서가 설명했던 개념들을 이렇게 치읓과 지읒 둘 다 같은 단어지만 반대되는 개념을 보이잖아요. 이런 반대되는 개념들 사이를 세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넓은 세 할 때 그 세가 세의 뜻을 풀어보면 반대되는 개념들 사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치읓으로 시작하는 단어와 지읒으로 시작하는 단어에서 순환 관계를 발견했잖아요. 저희가 이것처럼 이제 하나와 둘 사이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것, 그게 바로 셋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감이 안 잡힐 테니까 또 다른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칠판 보시면 파란색 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우주예요. 저희가 살고 있는 어려운 말로는 이제 물질 우주라고 부르죠.
이 세계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감각의 세계예요. 감각. 이 세계에 과도하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감각되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어버리게 돼요. 이제 과학을 신봉하고 그런 종교 같은 걸 잘 아예 종교나 그런 영적인 것들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둘의 세계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의 신이나 그런 영적인 진리 같은 것들은 감각되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믿지 않고 감각되고 인식할 수 있는 과학만 믿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세상에 둘의 세계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 물질 우주는 좀 어떻게 보면 없음이 없는 세계예요. 사람들이 이제 있음 속에 살잖아요. 계속 이것도 있는 거고 이것도 있는 거고 저기 이 사람들도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여기 빈 공간 있잖아요. 빈 공간에는 다 산소 입자가 채우고 있죠. 산소가 채우고 있죠. 공기가 채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있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없음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없다는 게 뭔지를 제대로 상상하지 못해요. 이렇듯 이제 물질우주로 살아가는 우리는 감각하지 못하는 것에는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감각할 수 없는 것들조차 감각할 수 있는 것들로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죠. 근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감각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인식의 바깥에 존재하는 세계,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 시작도 끝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히 멈춰있는 세계, 있음이 없는 세계, 없음밖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 이 붉은색 점선으로 된 원 보이시죠? 이 원이 바로 이제 우리 세계 바깥에 존재하는 어뢰 우주의 구상. 앞에서 설명했거든요. 보이시죠? 인식의 바깥에 존재하는 세계 이런 길게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이 내용대로 이 세계에는 없음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only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없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도 좀 이상하죠. 없음인데 어떻게 존재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없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있음의 세계에서 살아온 대로는 없음이 설명이 안 되니까. 이렇듯 이제 우리의 감각이나 그런 인식은 이 안에 이제 물질 우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없음을 인식할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으니까. 애초에 감각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으니까 없음이라고 불리는 거겠지만. 근데 단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요 물질 우주를 벗어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내가 조용히 하고 계시지. 왜 굳이 그걸 또 얘기를 꺼내셨을까? 조용히 하고 계시지. 아무튼 얼이에요. 정식, 즉 얼. 어떻게 보면은 얼은 이제 본래 하나였으나 결국에는 둘이 되어버린, 한없이 쪼개져 버린 우리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하나의 편린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한테 남겨진 결국 마지막 하나인 거예요. 우리의 정신하고 우리의 사고는 우리가 감각한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둘의 세계에 사는 우리가, 즉 우리의 정신이 둘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세계로 간다. 하나의 세계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세 세대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와 둘 사이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것, 요게 이제 셋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와 둘의 사이, 물질 세계를 감각하지만 정신 세계를 사유하는 이 상태. 세상을 바꾼 수많은 것들이, 특히 철학이나 예술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생겨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물질 우주, 즉 모네 우주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얼의 우주를 품고 얼의 우주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즉 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셋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셋. 물질 우주에서, 모내 우주에서 어뢰 우주, 이런 영적인 우주를 품고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좀 해석의 범위를 좀 넓혀봤어요. 이제 셋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어리 모내 세계가 이 어리 모내 세계로 넘어오면서 실체화된 것이 R이라고 했어요. R. 보면은 박혁것에도 R에서 태어났고 주몽도 R에서 태어났죠. 이것도 이제 재작년에 했던 거긴 한데 그걸 다 연결이 돼요. 설명하려면 길어지겠지만. 그리고 이런 R에 맞게 사는 것이 알맞은 것이며 알답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알답다에서 온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알맞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셋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은 하나와 둘 사이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것이에요. 그러면은 알맞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남긴 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둘의 세계에서 물질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 셋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은 셋은 거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와 두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이런 거대한 개념이 바로 셋이라고 볼 수 있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 둘의 세계에서 하나에 맞게 살아가는 이 작은 무한대, 이게 사람의 입장에서 셋인 거예요. 이 큰 무한대는 거시적인 입장에서의 셋인 거예요. 이 두 물질 우주와 어뢰 우주, 이 하나와 둘의 긍정적인 면을 품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셋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요약을 하면은 좀 이제 이과식으로 좀 요약을 하자면은 자, 1 더하기 2는 3.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공식이죠. 근데 이런 우리가 지금 배웠던 얼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공식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설명하는 공식이에요. 여기다 각각의 수에 대응하는 얼수를 대입해 봅시다. 하나는 없음이고 얼이에요. 없음의 세계이고 얼의 세계예요. 그리고 둘의 세계는 감각의 세계이고 있음의 세계이고 모의 세계예요. 그리고 이 두 세계가 합쳐졌을 때 두 세계가 합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셋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나요? 예. 이렇게 저희가 했던 공부는 이제 어디선가 많이 본 그림이죠, 이거. 예. 책숲의 가치관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은 책숲의 삼위일체라고 볼 수 있는 삼위일체 맞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는 거 연결이 되죠? 아무튼 이 책속 그 자체인 그림 얼못이랑도 이건 연결이 됩니다. 하늘, 그리고 하나인 얼과 땅, 둘인 몬, 그리고 그 사이에서 두 세계를 연결하는 셋, 사람인 새, 두 발로는 땅, 즉 물질 세계를 딛고 머리와 마음으로는 하늘, 즉 얼의 세계를 마주하는 셋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자. 이것이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얼못의 그림의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다들 셋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지금까지 노랑모둠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V 좀 꺼주세요. 내가? 많아.
나 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머리 아픈 이야기를 들어서 소화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중학생 나이죠. 10대 중반 이 아이들이 뭐 경계, 무경계, 있음과 없음 상당히 철학의 기본적인 기본인 개념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머리에 이렇게 놓고서 고통스럽게 고민하다가 자기 입으로 해본 말인데 때로 뭐 서툴기도 하고 소화가 안 된 느낌도 들고 앞뒤가 좀 엉성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시기에 이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봅니다. 요즘 제가 뭐 뇌발달에 뇌 공부에 관심이 많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소위 이쪽 앞머리를 발달시켜야 되는 전두엽을 발달시켜야 되는 이 시기에 이쪽으로 잘 못 나가고 그냥 이 편두체라고 하는 감정 내에 막 사로잡혀서 여기서 들끓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여기서 탈출구 길을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길을 잘 못 찾으니까 그냥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그냥 일상을 좀 소모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죠. 적절하게 그런 편도체의 혼란을 겪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정체되어서 길을 못 찾고 그냥 어른이 되어도 어른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이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소중한 경험이고 분명 내면적인 성장의 길을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을 조금 쓰겠습니다. 이 그림으로는 이 칸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일단은 좀 이따 쓰고 지금 원래는 이번 학기가 이제 최소한 6까지는 나가는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잘 들어주고 또 재밌고 하니까 이야기가 막 길어지는 바람에 겨우 셋을 끝을 냈네요. 아직 셋도 사실 다 끝났다고 하기 어려운 게 앞으로 할 공부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짧게나마 일종의 보충 강의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내용이고 지금 오늘 처음 들어서 무슨 말인가 의아하신 분들에게도 좀 정리될 이야기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짧게 수의 하나 둘 셋에 대한 연애를 그 관점을 새롭게 눈뜨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갑자기 아까 하나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막연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학생들에게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떠올라서 다시 잘 봅니다. 학생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몇 개죠? 이게 몇일까요? 수로 하나. 그죠? 그렇게 보이죠? 네. 그럼 이거는 수로 둘.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건 이제 셋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하나, 둘, 셋으로 부른다면 여전히 둘의 세계에서 보는 수입니다. 이걸 하나의 세계로 보자면 어떻게 보냐면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 이건 둘입니다. 이거 둘이 아닙니다. 둘입니다. 우리가 하는 개수 둘이 아닙니다. 이건 둘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하나입니다. 이해가 될까요? 학생들은 감이 올 겁니다. 우리가 자 보세요. 뭐가 생성되었죠? 없던 데서 생성되죠. 생성됐다는 건 감각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닿였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여기 닿인 거죠. 처음에는 물론 이 칠판이라는 경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인식상에는 없는 것처럼 여겨지다가 뭐가 나타나면 한 개가 나타났네, 두 개가 나타났네, 세 개가 나타났네 이러면 이 무수한 것들이 보통 수를 하면 물질수에 많이들은 모든 물질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그레함 수까지 가는데 그레함 수까지 가는데 엄청 큰 수까지 가지만 아무리 가도 인간의 상상을 끝까지 동원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 수는 바로 물질수이고 이 자체가 모두 다 둘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알아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와 둘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을 이렇게 표현한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 도형상으로는 대체로 없음을 원으로 많이 표현하고 그 있음은 직선으로 표현합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이 있음과 없음을 표현한 대표적인 수 글자이죠.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알려주세요. 곡선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 있음과 없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자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표현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네 지금. 이렇게 하면 아쉬운데. 잠깐.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여기 이렇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하얀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빨간 걸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 제가 하나가 되었다가 분리됩니다. 다시 그걸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의지로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게 원래 분리를 합니다. 분리. 이거 한자에서 8은 나눔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눔이 계속 나타나는데 밑에는. 그리고 짝수에서는 홀수에서는 합치려고 합니다. 합치려 합니다. 6, 7, 7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죠. 7,
17, 8을 이제 요 8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데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순수하게 동양에서는 8을 물질수의 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8을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9 넘어가서 여기서 10으로 넘어가죠. 홀수는 합치를 하고 짝수는 분리하려 합니다. 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10은 의미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수 사이에 두세 개를 넘나드는 흐름이 이 안에 있죠. 그런데 이 서양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아라비아 수와 동양의 문화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이 한자권의 수와 다르게 우리 결의 수는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표현법, 분석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둘은 파란색으로 써야 될 텐데 빨간색으로 쓰고 있네요. 그리고 잘 보세요. 네.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특성을 볼 수 있을까요? 보이나요 혹시 뭔가가? 아침이 나타나죠. 그죠? 아침에서 공통점이 보이죠. 셋에서 말하는 시옷이 욕하는 이 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읍이 나타납니다. 이 비읍이 연비읍이지. 우리 사실 비읍 공부는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8달러 공부 때 이런 기억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식의 성장과 발달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도식인데 이 안에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만 여기 해당되는 요 성질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발언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이다, 뭉치다, 만들다, 묶다, 매다, 만나다. 요 성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소리가 각자 이제 의미를 두기 나름인데 저의 견해는 번지다, 커지다, 뻗다, 피어나다, 불다, 바람, 빛, 볕, 보다, 불다, 붓다, 구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는 이 뭐는 뭔가 하나를 멈춰서 뭔가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하고요. 이것은 벗어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벗어나서 자기 세계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뭐에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뭐가 묘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아침에 들어오면 마구잡이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형체를 이루고자 하는 뭔가 또 나타나요. 요게 부의 모호한 특성인데 집, 입다 와 같이 살짝 형체를 이룹니다. 그 받침이 들어오면 그런 형체를 이루는 성질을 보여줘요. 일단 그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고 이걸 다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우리만 한반도 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셋이 되어야 온전함을 이룬다. 마침내 그리하여 여러 젖히고 자기 세계를 여러 만들어내서 자기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세계가 둘로 나뉜 게 아니라 둘 사이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둘은 오히려 극단성들은 오히려 극복돼야 될 대상이고 우리는 그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로 길을 찾는 이 과정이 원형을 늘 새롭게 창조해가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즉 매이지 말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꾸준히 나아가면서도 내 안에 어떤 원형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서 그게 저는 둘 세계에 살면서 하나를 품는 것이 아닐까. 어디에 딱 묶이는 순간 둘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늘 불안하게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 때로는 그런 자신감, 확신을 가질 필요도 있지만 너무 거기에 빠지면 둘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필요 없는 미움들이 생겨납니다. 다른 것에 대한 과한 부정적인 반감이 생기는 거죠. 그건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합니다. 적절하게는 오히려 나를 경계짓게 만들어주는, 내가 나에게 만들어주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역할도 합니다. 나쁜 것만 아닙니다. 전적으로 나쁜 것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선한 역할과 악한 역할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그걸 쓰는 사람에 의해서 그 용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이제 소품으로 썼던 금관 보셨습니까? 굉장히 잘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럼 진짜 어디 제작한 것 같아요. 거기 있었구나. 여준아 찾았다. 고맙습니다. 이거 산 거예요? 네. 여러분 단거를 조립하였습니다. 만드는 줄 알고 엄청 칭찬했는데 마음속으로. 끈달고 이렇게 뚫고 이런 거는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여간 반가웠습니다. 이게 등장해서. 자, 뭘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금관이 몇 개쯤 되는지 아십니까? 많을 것 같죠? 이것까지 치면 엄청 많을 겁니다. 이거 말고 그냥 오래전에 예전에 청동 교수님 막 발달되고 그때쯤 지금부터 한 2000년쯤 1500년 이상 오래된 금관 세계적으로 모두 14개입니다. 뜻밖이네. 그렇게 많지가 않네, 그죠? 14개? 그 14개 중에 금관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신라입니다. 10개가 있습니다. 14개 중에 10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건 좀 이따 보여주고요. 금관. 이 중에 가장
멋진 공간이 과정이 다 좋아 보이네, 그죠? 나는 개인적으로 서봉천 공간을 좋아하는데 황란천 공간도 엄청 화려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이 공간 처음 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이런 공간 이게 우리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필리아 테페라고 하는 것에서 발견됐습니다. 필리아 테페. 필리아 테페가 어디냐면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메니스탄 여기에 있습니다. 필리아 테페. 이게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있습니다. 서북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저게 우리 금관하고 거의 똑같다 싶은 구조가 같아요. 실은 근데 이 필리아 테페가 이름이 테페인데 테페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야니시 테페, 달베르잔 테페 이런 게 테페가 많아요. 테페가 뜻이 뭐냐 하면 언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덕이라는 뜻이 근데 언덕이라기보다 언덕이긴 한데 좀 높다란 봉우리쯤 됩니다. 산쯤 되는 거죠. 테페 중에 가장 유명한 테페가 괴베클리 테페입니다. 아나톨리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에 있습니다. 튀르키예. 사실 제가 여기 한번 가보려고 계속 궁리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그 유적이 이 만년쯤 전입니다. BC 9,500, 7,500. 예, 만년 정도 됩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여기 이제 그 사원으로 여기 짐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 구조가 굉장히 반가웠다고 할까요? 이게 우리 기억납니까? 어딜까요? 삼성열. 삼성역 말고 성이 아니야. 삼성을 저렇게 안 했어. 이 지역에서 가본 사람은 나정입니다. 나정입니다. 나밖에 없네. 스님들 얘들. 나정은 세 차례 걸쳐서 복음되는 나정이 뭐냐면 마크혁것의 탄광지 신라의 육부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에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늘에 빌었더니 내려온 탄광지인데 요게 지금 가면 아까 본 게 요렇습니다. 요런데 요거 이전에 요게 3차 지역이고 3차 건축지고 요 파란 게 2차 건축지고 1차 건축지가 유적으로 나중에 이제 드러난 건데 요렇습니다. 보면 여기 뭔가 기둥을 박은 곳이 있어요. 아까 그 테베클리 테페와 구조가 비슷해요. 그 멀리 있는 터키 튀르키예 소아시아에 있는 그쪽 구조와 매우 닮은 거죠. 이게 테베클리 테페입니다. 나정이라 해서 우물리라고도 상상하는데 우물일 리가 없습니다. 사실 우물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 우조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 가서 윤찬이가 그때 나중 설명을 하려고 여기 한참 우리가 먹먹한 가슴을 갖고 품고 지는 노를 보고 왔을 때 그 장면을 쓴 친구가 최진원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 신전점 되는 그 지위를 가질 법한 공간이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뭘 하나 만들었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좀 안타까워요. 좀 조악하게 만든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선생님 말 그대로 진짜 방치돼 있다는 느낌이 확 받았어요. 완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표지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여기 나옵니다. 표지도 잘못되어 있고 알 수가 없어요. 웬만해가지고.
근데 이제 일단 제가 그걸 데려갔죠. 여기 이제 개백 클리테페입니다. 왜 이거 제가 이걸 좀 요금 이제 채탈 페이크라고 하는 여기도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데 한 그 가깝습니다. 개백 클리테페. 여기는 거주지입니다. 약간 신전이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전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 9월까지라서 7월까지인가? 9월까지라서 내년 되면 한번 가볼 작정입니다만 왜 여기를 가려고 하냐면 이런 이제 연관성 때문입니다. 이건 동경인데 이 청동거울 뒤에 있는 이 빗살문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들 대개 이제 이 청동거울에 되어 있는 문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설 분분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해설이 이 해설인데 이런 식으로 뭐 의미할 거다. 이거는 구름이고 바람이고 이건 세모 구름이고 하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게 다뉴세문경인데 요즘은 이름이 바뀌어서 정문경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 다뉴세문경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으로 또 만들기 힘든 요즘 기술로도 만들기 쉽지 않은 요 선 하나가 0.2mm 정도밖에 이런 게 13,000개나 그려져 있어요. 조그마한 편 안에. 근데 이걸 이제 구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대부분. 안 그러면 어떤 경우에 비로도 해석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부족한 상상력이 아닐까 싶은데, 요걸 보면, 특히 여기 보면 4개가, 2개씩 해서, 요 8개짜리 모양이 자주 나타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충실히 못 찾아가지고 어제까지 찾는데 잘 못 찾아서 그것밖에 못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 알려진 빗살무늬 토기죠. 빗살무늬 토기를 대부분 이렇게 전시하는데, 그래서 전시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되게. 잘 안 보이죠? 하늘 속 물이라든지 삼각형 구름이라든지 땅이라고 한다든지 이걸 이렇게 놓고 보니까 계속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만들었으면 받침대가 있어야 될 텐데 받침대가 없어요. 땅에 이제 박아가지고 썼을 거라고도 많이 추정합니다. 왜 그렇게 수고롭게 박았을까요? 근데 이걸 한 번도 뒤집어 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뒤집어 보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이걸 뒤집으면,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위에서 보면 이 모양이 나타나요. 별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다 해라고 봅니다. 햇살이죠. 햇살이죠. 자, 이제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제가 이 통정 공부를 쭉 이어가고 있는 가장 큰 흐름은 아까 잠깐 처음에 나왔다가 지금 통정 공부는 한 3년 전부터 이 흐름 따라 가고 있는데, 우주 상생, 지구 생성, 생명 출현, 인류 분기, 국가 형성, 개인 탄생, 이 고리를 타고서 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대 구분을 하거든요. 시간 구분을 창생된 이후로. 그래서 요 공부는 지금 거의 했어요. 생명 출현까지. 예. 인류 분기를 잠깐 했어요. 잠깐 하고 분기되면서 국가 형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건 사회학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탄생도 아직 안 했어요. 철학 공부가 돼야 되니까. 근데 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열의를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실 삼국유사 공부를 했던 것이고요. 인류 초기 인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근데 여기서 열의 넘을 때 여기 하나 뭐가 빠졌는데 문명이 형성되는데 국가와 문명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문명이 형성되어 가던 그 시기에
대한 공부가 이제 좀 완성도 있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저는 여기 공부를 하려고 요게 지금 공부하려고 뇌과학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열을 넘어오는 이 공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내년을 준비하던 차에 제가 공부하는 단체에서 마침 아까 그 보여드렸던 샤텔 페이크나 그 게베클릭 테페 같은 그 지역으로 현장 학습을 가요. 2주에 걸쳐서. 그래서 이번 꼭 빠지지 않고 가야 되겠다. 가서 배워야 되겠다. 워낙 그 강도 높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다른 곳에서 한 1년씩 걸려야 할 공부를 2, 3주에 막 집중적하고 막 그렇게 막시게 하거든요. 양이 엄청 많아요. 지식 공부해야 양이. 그래서 이번 겨울 내내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가기 전에 공부를 왜냐하면 그 출발일이 3월 1일입니다. 3월에. 그래서 2주 동안 제가 없어요. 그래서 별로 안 놀라시네. 담담하게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 주 전에 계약을 하려고요. 2월 25일 일요일에 계약을 합니다. 한 주 먼저. 그리고 2주간은 온라인과 전교, 대면 전교를 할 때 공희 선생님이랑 원근민 선생님이 이 생활에 관한 기초나 영어 기초, 특히 이제 문금민 선생님도 뇌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영어 책으로 되 있는 내가 브레인 루스 저걸 갖고서 아이들하고 하면 어떻게 했나 하고 한번 이야기 나눴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2주간 빈다는 것 없지만 또 두 분께서 잘 알아서 하실 거고 또 워낙 지금 아이들이 생활을 잘 했어요. 크게 뭐 생활상 문제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수시로 국제 전화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국제전화하면 그 요금 많이 내니까 보이스톡으로 하셔요. 그런가요? 요금 많이 보이스톡은 누가 만들어요? 국제전화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신입 입학 시기가 그쯤 어떻게? 입학생이 이제 2월 25일 날 입학을 하는 거죠. 같이 예. 그렇게 봐야 사실 지금 입학 예정자는 한 명이어서 아직도 한 명이죠? 아직도 한 명입니다. 아직 내 말 안 했구나.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한 명이신 말씀하셨죠. 말씀을 한 달 전에 했어요. 입학원서 원래 혜영이가 원이 많이 하다가 지금 안 오는 쪽으로 가고 어쨌든 지금 계속 추가 모집 기간을 계속 열어놓고 있는 거죠.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방학 중에 좀 인원이 생겼으면 싶어요. 그래서 윤산이 이름이 윤산이가 오니까 이 분위기를 영 모를 사람은 아니고 제가 얘기했어요. 윤산이 완전 말해봐요. 신입은 모르겠어요. 또 들어오면 또 상황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신입생으로 인해서 뭐 신경 쓸 일은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공부를 위해서 자리를 비게 되고 내년 공부는 이렇게 흘러간다는 이 강의 그림으로도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로써 제 이야기를 마치겠고 전체의 동기제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마무리 지으면 될까요? 내가 할까요? 예, 어떻게 이틀 동안 이틀에 걸쳐서 동지제를 해본 건 이번이 처음인데 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것이 많다 보니 길어졌네요. 사실 그것도 다 한 게 아니고 매듭걸 발표라든가 다진 걸 돌아보기 같은 것도 있어서 2월 셋째 주인가 둘째 주에 물론 2월 첫째 주는 온라인, 2월 둘째 주는 대면 주간 해서 그때 이제 매듭 주간을 갖게 됩니다. 올해 공부 이렇게 해서 6월
선생님 그러면 2월 초에도 대면 수업을 하면은 그러면 방학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2월 14, 15, 16, 17에 대면으로 저희 졸업 주간을 하고 그 한 주 전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준비하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계약은 2월 둘째 주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유도리 있게 혼자서 생각하지 그래도. 예. 사실 이게 특수편 겨울 방학이 아닌 것이 매듭글을 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그 시간을 들여야 될 거라. 롯데 계약. 온전한 시험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미안한데 14, 15, 16, 17. 14일이 계약. 그렇게 대면 됐습니다. 그 졸업식을 토요일 날 해야 돼서 수목금 부모님들 이번 주처럼 수목금 이틀 걸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등교라고. 네, 대면 등교가 수목금 때 수목금. 혹시 뭐 전하실 말씀 있거나 하실 때 부모님 대표님에게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2023년 동지제 모드를 마치겠습니다.